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미 전원주택용 토지를 구입하는 요령이나 방법, 주의점 이런 이것을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전원주택을 과연 지어야 하나, 사야 하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전원주택이나 이런 카페 이런 밖에 나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잡음이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햇살도 굉장히 많이 쬐고 그래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전원주택에 대한민국 사람들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없겠죠. 이 전원주택을 지어야 하나, 아니면 사야 하나, 아니면 아예 그냥 생각으로 끝을 맺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토지를 사서 직접 집을 짓고 또 짓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주택과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원주택에 이사를 가시거나 짓거나 한다는 이야기는 가장 첫 번째가 주민과의 화합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가 다 시골집들, 작은 집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다가 대지를 샀다고 해서 그 옛날 집 헐어내고 큰 집, 2층 집, 3층 집을 굉장히 화려하게 몇 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시골 인심이 좋고 하더라도 불화감을 가지게 되고 동네 전체를 이 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집성촌 같은 곳에 가서 잘못 큰 인연이 없이 그렇게 가서 집부터 좋게 돈 들여서 지어 놓으면 이 주민과 화합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과 화합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보안 문제. 그러니까 나는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고 그냥 이게 좀 외딴 곳, 떨어진 곳, 마을과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소음, 그러니까 도로가 2차선 이상에 되는 이런 도로가에는 아무리 물이 좋고 산이 좋아도 그 소음은 굉장합니다. 밤 늦게는 더군다나 밤에는 굉장한 그 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잠도 못 자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로가에 있는 그런 집들은 사지도 말고 그곳에다가는 전원주택용으로는 짓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카페라면 도로 주변이 좋은 상황이라면 가능한데 이 전원주택만큼은 맞지 않는다. 또 주변에 큰 공장이 있나 없나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수질 문제도 발생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문제, 또 큰 축사, 몇백 마리의 소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면 여름에는 창문 열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딴 곳, 외진 곳, 이런 곳은 남성분들은 크게 겁내거나 무서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밖을 문 열고 나가지를 못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 또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출장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밖에 2, 3일 출장을 갔을 때 부인이 혼자 거기에 있질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 주민 마을 가운데다 물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집을 짓는 것도 맞지 않지만 너무 떨어지거나 도로변이나 공장지대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본 다 털어서 지었는데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고 재산으로서의 그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건축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걸 내가
과연 내 스스로 지을까? 이게 상당히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며칠을 밤새워 가면서 이렇게 두 분이 머리 맞대고 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수십 수백 번을 그려보고 하지만 실상 가서 본인이 직접 건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업자를 또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업자를 선택을 해서 건축을 할 때는 이 업자가 지은 집이 몇 개인지 그 공사한 집도 직접 가서 잘 했나 물어보고 그 공사를 업주한테 발주를 했던 건축주 분하고도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해서 그분이 정말 자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건축에도 문제가 없나를 알아봐야지, 저같이 이제 중간쯤에서 돈을 계속 건축 자금을 급하니까 먼저 자꾸 달라 그래서 주고 나니까 나중에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나머지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돈이 또 뭐 1,000, 2,000 또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하면 그 공사가 진행이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방수 같은 걸로 안 해서 물이 줄줄 새거나 또 뭐 정원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평수입니다. 건축 평수. 그 기본적인 누가 몇 명이 어떻게 거주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뭐 나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돈이 뭐 수백만 수백억 있어서 그런 거 뭐 짓다가 짓기 싫으면 내버려도 된다는 그런 분들이야 뭐 걱정 없겠죠. 그렇지만 무슨 뭐 그 연금이나 퇴직금 이런 거를 톡톡 털어서 있는 돈 다 가지고 와서 만약에 집을 짓고 있는데 줬는데 다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디서 뭐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대출, 이 대출을 받아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곳에서는 그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고 그 대출 이자를 내면서까지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가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보면 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짓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 평수도 이 그 집을 뭐 어떤 그 마을 안에 같이 마을에서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지을 때는 큰 평수, 이거는 맞질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의 위화감만 생기고 되지도 않고, 또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가가지고 고기 구우면서 냄새 동네 다 피우면서 그 큰 소리로 웃어가면서 보내고 월요일 날이면은 싹 그냥 참 뭐 썰물 빠지듯이 그냥 차 싹 타고 가고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들어가서 고기나 구워 먹고 나오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행위를 한다거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억, 4억, 5억 이상의 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집을 짓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은 왜 생기냐면 그 전원주택 생활에서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점들이 상당수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매물로 아무리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또 팔게 됐을 때는 처음 건축비보다 상당수 뭐 1억, 2억을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요 건축 문제, 업자 선택, 가장 중요한 업자 선택, 또 내가 직접 지을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됐나. 절대 여유 자금을 많이 남겨놓지 않고 무슨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인이,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본인이 집을 많이 짓겠다, 건축비도 절감을 하고 하는데 이 도시에서 뭐 공직생활이나 하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그 힘쓰는 일을 해보지를 않다가 갑자기 가서 한 달, 두 달 이상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힘쓰는 일. 저 같은 경우는 밭에 있는 돌을 좀 주워다 달라. 안 그러면 돌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카페 주변에 그 이렇게 돌을 전부 다 제가 다 주워왔습니다. 밭에 있으니까 못 쓰는 돌이니까 뭐 그걸 트럭으로 싣고 가서 뭐 한 50여 회를 계속 실어 나르고 나서 이 신장에 무리가 왔죠. 그래서 건강도 잃게 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본인 건강을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내가 지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마지막에 뭐 어디 가서 못 박는다고 못 박다가 뒷머리 잡고 쓰러지시고서 뭐 몸이 안 좋아서 불구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뭐 그 무속적으로 보면 또 뭐 터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본인이 집을 짓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어지간하면 안 짓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지으면 주택을 사야 되겠죠. 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시다 보면, 아니면 여름에 계곡으로 이렇게 가다 보시면 2층 집에 참 뭐 뒤로는 뭐 배산 임수, 산이 멋있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야, 나도 저런 집 저거 사야 되겠다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택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짓기도 싫고 짓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하고 맞지도 않을 때는 이걸 사는데,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떤가,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가, 그 집을 사면은 그거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큰 집은 의미가 없어요. 몇 명이 거주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 집을 쓸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원주택 지어서 여기다 지어 놓으면 한 2, 3년 되면 뭐 몇 억을 올려서 팔 수도 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원주택은 절대 금액이 뭐 얼마나 올려서 받고 수익을 남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보안이나 소음 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이 집을 지으셔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뭐 경험을 하고 다른 주변 분들을 보면은 어지간하면 스스로 집을 짓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사는 것이 뭐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건축업을 했다거나 본인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뭐 천천히 준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자녀 교육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애들, 어린이들 교육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차도 안 다니는 막 시골에다가 카페 겸 이 주택 겸 해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하나를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게 되는 거죠. 겨울에는 뭐 차 못 들어온다 그러고 거기 있으면, 그래서 애들이 학교도 못 가는 일이 생기고, 아니면 뭐 걸어가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이런 그 교육,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도시에서 살던 그 교육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시골의 교육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훌륭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샀던 이 전원주택을 되팔아야 되는데, 이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자금 회전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돼. 물론 뭐 어떻게 임자를 잘 만나서 훌떡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곳에 쳐보시면 전원주택 수만 개, 뭐 엄청난 양의 매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손자녀를 가서 키우겠다, 양육해야 되겠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자제분들이 보러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겨울에는 뭐 눈이 빠지면 오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녀 교육 문제를 우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나는 내 자식들은 그냥 흙 파고 산에서 놀면서 뭐 중고등학교 뭐 아무데나 그냥 다녀도 되고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연과 생활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발생하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의료 문제입니다. 연세가 뭐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도시에서 30분, 40분, 1시간씩 막 떨어져 있거나 멀리 산속에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주 나가야 하는데 스스로 운전도 만약에 못하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겨울에 눈이 빠지면 며칠씩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위급한 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고, 또 병원도 큰 병원까지 가려면 2-3시간을 허비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전원주택에 가서 뭐 이렇게 수양을 한다,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이렇게 생기니까 의료, 건강 문제 철저하게 체크를 잘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방 문제입니다.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이 평수만 큰 거 좋아해 가지고 30평 이상의 이런 2층 뭐 이런 주택을 사시면 겨울에 난방이 150만 원, 보통
많이 나오면 200만 원도 나옵니다. 기름을 떼거나 이런 뭐 가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달랑 뭐 외벽이나 어디서 바람을 막아주거나 이런 것이 없이 나홀로 주택이 딱 서 있는 이런 경우는 엄청난 난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연금 뭐 얼마 정도 받고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난방비 1, 200 정도는 나는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2층, 3층 좋은 집 뭐 물론 사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난방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한두 분이 계실 거 자녀들 어쩌다 여름에 고기나 구워 먹으러 몇 번 오는 이런 상황이 될 걸 대비를 하신다면 큰 집은 전혀 맞지 않는다. 또 거기다 3억, 4억, 5억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 집을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팔 때 전혀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팔리지도 않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점, 집을 비워놓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전원주택 어지간한데 가보면 10개만 만약에 집이 지어 있으면 한두 개는 풀밭으로 그냥 집보다 풀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난방 문제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난방을 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의료 문제와도 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만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반반으로 나는 뭐 전원 생활을 겸하겠다. 주말에 가고 뭐 이런 생활을 뭐 생각으로 하고 이제 주택을 사시죠. 주택을 사는데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이 대중교통이 거의 뭐 버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운전을 직접 해서 뭐 나가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은 스스로 운전을 해도 차를 갖고 나가지를 못하고 또 위급한 상황이 의료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차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119 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스스로 운전하고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뭐 어머님 뵈러 온다고 또 이제 구정 같은 때 눈 많이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승용차 하나 끌고 그 고갯길을 올라오다가 사고 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겨울 돌아왔을 때 스스로 운전한다고 경험도 없이 눈길 아무 차나 가지고 뭐 내려가다가 굴러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큰 사고 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스스로 할 것인가 스스로 하는데 길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이렇게 높은 곳이 있겠죠. 마을에서도 마을까지는 길이 좋아서 잘 다니지만 거기서 또 높은 산 위로 뭐 더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길이 가파른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면은 겨울이나 이런 때 이 교통 문제가 아주 어려운 생활로 발생할 수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생하는 게 이 경제행위입니다. 경제행위를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뭐 표고를 재배하거나 딸기를 재배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그걸로 벌어서 생활을 하겠다. 그렇지만 가서 실제 해보면 하지 않던 사람 그곳에서 손뼈가 굵으신 그 영농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아닌 일반인이 가서는 수익을 내고 큰 돈을 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노동을 많이 하시고 힘적으로도 굉장히 강하신 이런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지만 공직생활에서 연필만 이렇게 굴리고 하시다가 퇴직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가서 경제적 농업을 생활을 영위를 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자본 넉넉한 자본도 없이 가셔가지고 가면은 4월, 5월, 6월에 이사를 가면 그 다음 해까지 놀아야 됩니다. 그냥. 그게 이제 영농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이 경제 행위를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가서 그냥 놀면서 생활하면서 연금이나 뭐 은행 이자나 아니면 건물주 같은 분이라서 뭐 수익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야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뭐 가서 영농 행위로 인해서 수익을 올려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준비 안 하시면 가서 2, 3년도 못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다 털어서 뭐 다 쓰고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용작물들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마을에 공동작업이 있습니다. 자, 어디 산에 가면은 이제 그 뭐 가을에 송이를 따거나 그런 송이 작업을 하고, 바닷가 쪽에 가시면 굴을 캐거나 조개를 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이사 간다 그래서 그 해에 가서 바로 그거 캐게 마을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자, 송이를 따라갔어도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거나 그곳에서 어떤 뭐 영농행위를 해야 마을에서 그 자격을 준다. 이런 그 마을별로 어떤 그 규약이 있습니다.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동네 송이 많이 납니다 해가지고 덜커덕 갔다가는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또 같이 작업을 해도 산을 돌아다니 이런 거면은 적응을 못해서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 욕만 계속 먹겠죠. 남들은 고생하는데 만날 빈손으로 내려온다면 그게 맞지도 않는 거죠. 자, 조개를 캐러 가서도 남들은 뭐 10kg를 캤니 20kg를 캤니 했는데 3kg 4kg 캐면은 그게 그분들이 고생하신 그 마을의 원주민들이 넣어주지도 않고, 그것도 보면 뭐 어촌계에서 그 자격이 있습니다. 조개 캘 수 있는 자격을 몇 년 뭐 와서 살았느냐 이런 것들로 다 그 마을마다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이 집 사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저기 가서 조개 캐면 되겠구나 하고서 집 덜컥 사놓으면 조개는커녕 아무것도 영농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심지어 배를 사고 배를 갖고 나가는 것까지도 그 마을에서 뭐 규제를 하거나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특용작물, 마을의 공동작업, 특산물, 그 다음에 뭐 그 마을의 행사, 또 행사가 있습니다. 마을의 행사가 뭐 계속 있습니다. 보면 체육대회도 하고 뭐 구정에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쭉 하는데, 그거 나몰라라 하고 가서 고기나 구워 먹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을 사람들과 싸움만 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 상해서 2,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행사에는 철저하게 참여하시고, 뭐 돼지가 한 마리 필요하다 하면 한 마리 2, 30만 원 들여서 사내기도 하고 같이 생활을 해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정신 자세를 가져야 그 시골에 가서 적응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떨렁 집만 샀다가 팔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고 집을 사셔야 합니다. 또 뭐 부모님 모시고 생활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가지만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 안 하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 갈등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건강들이 안 좋아져 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오고 뭐 이런 일도 생기니까 부모님 모시고 가서 뭐 생활을 하겠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병원 관계, 교통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도. 전기는 물론 뭐 다 들어오겠지만 수도는 철저하게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물이 뭐 장마철 같은 때는 수도 뭐 잘 나오죠. 물이 잘 나오다가 겨울 동절기나 여름 뭐 이렇게 혹서기에 이렇게 장마 끝나거나 장마 전 이런 때는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던 집에 물이 다 하나도 안 나오면 물을 막 떠날르고 겨울에는 뭐 여기 가서 퍼오고 저기 가서 퍼온다거나 씻지도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뭐 물도 이제 또 그 마을에서 이 집에 뭐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은 뭐 이사 올 때 수도할 때 뭐 돈을 뭐 200을 냈니 300을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냈으니까 너도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 물 관계는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셔서 사계절 물이 잘 나오는 그런 관정이 있나, 이런 것들, 마을에는 물이 풍부한가 이런 것까지도 잘 살펴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 집을 이렇게 3억 4억 너무 이렇게 큰 평수로 큰 금액으로 사게 되면 별장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별장 이중주택 해서 과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전원주택 차 타고 아니면 놀러 가서 정말 좋다, 나도 저렇게 2층 집 큰 창문 내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생활하고 이러실 분이라면 그냥
차라리 펜션으로 가시든가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아니면 가지고 계시든가 해야지, 그거 한두 번 거기 가고 뭐 여름에 자녀들 몇 번 와서 고기 구워 먹는 용도로 전원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지금은 이렇게 전원주택을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옛날 같지는 않아서 이 컨테이너 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박형 캠핑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면 뭐 막말로 캠핑카,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서 부부가 함께 쉬다 오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걸로 보면 집 짓느냐고 고생하고 뭐 건축 업자하고 맞지 않아 싸우고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 받고 이런 것들, 물론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돈이 많다, 그 집 그냥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한 대 다른 데 가서 또 사도 된다,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 짓이나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여의치 않으신 이런 분들이라면 작은 땅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주택 이런 거, 두 분이 계시고 가끔 자녀들 놀러 와서 뭐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용도라면은 컨테이너 이런 주택 같은 거 작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 돈도 적게 들이고 전원 생활도 필요할 때 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을 집을 짓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점이,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앞으로의 뭐 5년 뭐 10년 이후의 생활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영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완전 이주를 해서 영농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말에만 가서 그냥 쉬는 그런 공간으로 할 것인가, 또 뭐 건강 휴양차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큰 거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자금 많이 남겨놓고 여유자금, 뭐 예를 들었으면 3억 있으면 1억만 투자를 하고 5억 있으면 2억 뭐 그 정도만 투자를 해서 주택을 장만을 하셔라.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방법도 많고 지금은 건축을 하지 않고도 다 작은 이렇게 소형으로 예쁜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하셔서 이 좋은 뭐 주택 하나 짓고 생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 보는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이 1년에 몇 번씩 그냥 가서 쉬는 이런 용도면 차라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물이 나오네, 겨울에 난방비가 100이 들었네, 200이 들었네, 춥네, 덥네, 병원을 가네, 못 가네, 운전하고 뭐 가다가 뭐 어디다 처박아서 뭐 전원 생활은 해보지도 못하고 뭐 도시 큰 병원에 와 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자금 그리고 사용 용도 이런 것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원주택을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전원주택,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꿈 같은 그런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을 것인가 살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로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뭐 버벅거리고 제대로 의견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무슨 뭐 영상 전문가도 아니고 편집 전문가도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서 영상을 제작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